주제이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제가 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에 대한 걸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마 시간대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12시 반이 넘어가면 기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시 반이 안 넘어가는 순간, 12시를 간 넘어서 영장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제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강압수사 면죄부 줬다라고 쓴 게 맞겠죠? 자, 어째서 이런 결과가 라고 쓰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아이고, 제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썸네일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고 썼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가 아니고,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가 맞겠죠? 예. 어째서 이런 결과가 예. 요렇게 만드는 게 맞겠죠? 예. 참 씁쓸하네요. 이렇게 좀 제목을 바꾸는 거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이제 화가 치밀려고 하네요. 참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는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게 하려고 국회가 강하게 사법부 구성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법부 구성에 이게 흐물흐물 그 조이대가 조금 유화적인 발언을 한다. 거기서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통과시켜주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자, 정말 속이 확 상하는데 제가 참 답답합니다. 자, 송영길 대표 구속심사 시작이 아까 10시쯤 시작이 됐죠. 6시간 반 동안 심사가 있었고요. 송영길 대표나 열심히 소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돈봉투, 그 다음에 목사연의 기부금, 참고인의 전화통화, 이런 것들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 강내구나 윤관석 의원의 법정 진술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윤관석 의원이나 강내구가 돈봉투를 뿌렸다고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이것이 송영길 전 대표한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송영길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봤죠. 게다가 송영길 대표가 자진해서 귀국을 해서 8개월째 조사를 받았다는 것도 매우 유리한 정황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검찰의 강압 수사 정황이 있었다는 거, 이거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고려 사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한테 1억 원 정도를 후원한 걸로 알려져 있던 사업가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비인간적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길까. 사실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할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쯤 되면은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의 수사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겨레도 경향도 그 얘기를 안 해.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죽어나가는 게 그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검사들도 옛날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사는 사람을 살리는 수사여야 되지 사람이 죽어나가서는 안 된다. 검사들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요새는 뭐 사람 죽어나가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언론이고 어디고 입도 뻥끗 안 해. 이게 정상입니까? 언론부터가 미친 거지. 더군다나 이런 상황을 법원이 고스란히 승인해주고 용인해주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겠죠. 결국 이런 광합수사를 하더라도 강압수사를 해도 법원이 받아줘버리면 검찰은 계속해서 강압수사를 해도 된다는 면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판사들은 그런 기본적인 의식이 없나? 판사들을 상대로 한번 강압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판사들이요, 검사들한테 강압수사를 당하지만 검사들한테 일을 갈지는 않더라고. 문재인 정부에 일을 갈지 검사들 윤석열하고 한동훈한테 일을 갈지를 않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다? 더 힘이 세고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으면은 겁을 내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유리한 결정을 내리고 그게 아니고 설령 내가 좀 지들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더라도 찍소리도 안 할 사람 그나마 승복 운운하는 이럴 사람들한테는 마음대로 판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들 입장에서는 민주 진보 진영보다 검사들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검사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썩어 빠진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통제를 안 하는 게 지금 대법원이고요. 그 결과 이런 상황이 생겼고 그런 일이 계속 되도록 조희대 같은 놈을 대법원장에 앉혀둬버린 거예요. 왜 그런 헛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측면에서 법사위에 검사 출신이 가는 거는 정말 저는 반대합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지금 법사위에 검사 출신이 3명인가 앉아 있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지들이 자기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대법원장을 정한 거예요. 에?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전해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인사청문을 하는 인사청문 후보자들 이 사람들하고 인사청문 청문위원들하고 접촉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요. 비일비재하답니다. 예.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법조계에 꽤 유력한 인사 중 한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가까운 지인이 인사청문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 법사위 쪽 인사청문 대상자가 됐는데 인사청문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드러났던 것 같아. 경우에 따라서는 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이쪽 후보자 측에서 제가 아는 바로 그분은 그러니까 지인을죠. 지인을 통해서 민주당 쪽 국회의원들한테 이런저런 청탁을 넣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직 후보자가 있고 이 공직 후보자의 지인인 어떤 분이 한 분 계시고 이분도 법조계 인사예요. 그리고 국회 법사위 민주당 쪽 국회의원이 있고 이런 거죠. 자, 민주당 쪽 국회의원들이 이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많이 나오니까 자, 이 공직 후보자가 중간에 있던 어떤 분을 통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한 거죠. 자, 중간에 끼어 있다는 이 법조인은 민주당 쪽하고 꽤 연관이 많은 그래서 제가 이름만 탁 얘기하면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끼워서 로비를 한 거예요. 이 양반이 술 한잔 딱 들어가니까 자기 로비 받았고 로비 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더 웃기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법사위에 있던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연락을 해서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자주 연락해달라 라고 앞뒤를 했답니다. 자, 일을 이따구로 처리하니까 검사들이고 판사들이고 눈에 비는 게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해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 걸러져야 될 사람을 통과시킨 법사위원들, 민주당 국사위원들, 니들 동지 팔아먹은 거야. 동지들을 팔아서 니들 호의호식한 거라고. 내 진짜 때 되면 니들 이름 다 깐다. 아씨 진짜. 내 진짜. 예, 제가요 정말 열이 어디까지 치솟아 가지고 내가 진짜 그 자리에서 그 양반하고 싸웠잖아. 술자리에서. 참. 이러니 검사들이고 판사들이고 얼마나 민주당을 가짱해 보겠어요. 참 열받습니다. 자, 참 속이 상합니다. 예. 근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사실은 강래구 씨하고 윤관석 뭐 이런 사람들이 법정 진술을 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비서관인가 박모 씨인가 하는 사람이 또 이상한 소리 한 거, 이게 치명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안타깝죠.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예. 참. 결국에 검찰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한테 위협이 되는 사람을 하나씩 둘씩 제거합니다. 흠이 있으면 그 흠을 최대한 부풀려서 제거하고, 흠이 없으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경 부대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경 부대변인의 경우도 저는 되게 좀 황당무계합니다. 보통 여러분 대리운전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운전기사한테 넘기고 눈을 감죠. 잠을 좀 자죠. 그러면 대리운전기사가 알아서 몰고 가지 않습니까? 자, 특히 여자들인 경우에는 남자들은 대리운전기사 옆에 앉지만 여자들은 보통 뒷좌석에 앉죠. 대리운전기사 그는 앞에 운전하면 뒤쪽에 앉죠. 그러면은 뒷좌석에 앉아서 보통 술 한잔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리운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술 한잔 했으니까 잠을 잔단 말이야. 그러고 있는 사이에 대리기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뭐 아나요? 모르죠. 근데 그 대리운전기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다라는 거. 두 번째, 그리고 그 대리기사가 누군지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는 점. 그 대리운전기사 연락처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경 부대변인이 누명을 쓴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죄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 게 지금의 형국이죠. 더군다나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 네가 아니면 누가 범인인지 지목을 한번 해봐. 왜 지목을 못해? 라는 거죠. 제가 볼 땐 이 역시 참 음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당님 2년 전 전화번호 갖고 계세요? 2년 전 전화번호 갖고 계시면 그 번호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2년 전 전화번호가 대리운전 기사 번호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 번호인지 아세요?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번호로 전화를 합니까? 보통 뭘로 전화합니까? 예, 안심번호로 전화하죠? 됐어요? 예? 2년 전이면요, 기록이 안 남아요. 기록 남습니까?
예? 지금 그 통신사에 가도요 1년 것까지밖에 안 갖다 줘요. 예? 참. 예, 기획에 걸린 겁니다. 예. 제가 이 재판 진행 과정도 다 들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맨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들었습니다. 맨 처음 경찰관이 전화해가지고, 그 차 누가 운전하십니까? 제가 운전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경찰서 나오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예? 이런 난폭운전이니 뭐 보복운전이니 이렇게 그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요건 아마 대리운전 기사인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네가 운전했다며, 네가 운전한다며 라는 식으로 억지를 쓰더랍니다. 경찰이. 자, 여기서부터 일이 꼬인 거죠. 애시당초 몰고 가려고 한 거죠. 예. 더 말해서 뭐 합니까? 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내 핸드폰에서 전화번호를 내가 누구 전화번호를 알려주든 알든 간에 내가 했다라는 증거가 없어. 아니, 보세요. 저기 좋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시속 50km밖에 안 되는 속도 제한이 있는 곳인데 제가 시속 한 60 정도로 갔어요. 그럼 당연히 뭐 걸리겠죠. 예컨대 그 무인 단속기 이런 데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무인 단속기에 내가 걸렸어. 그런데 보통 속도 위반으로 걸리면은 벌점이 뭐 10점에 범칙금 5만 원 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무인 단속기에 걸려도 여러분 벌점 받습니까? 안 받지. 왜? 나라는 증거가 없잖아. 내 차지만 내가 운전했다라는 증거가 없잖아. 그죠? 자, 무인 단속기에 걸려도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벌점을 못 매겨요. 벌점도 못 매기는데 단지 내 차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운전을 안 했다는데 나한테 죄를 덮어 씌운다고?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잖아요. 아니 JS 나님 안 걸려 보셨어요? 속도 위반 안 걸려 보셨어요? 속도 위반이니 뭐 차선 위반이니 뭐 신호 위반 안 걸려 보셨어요? 걸리면 범칙금 날라오잖아요. 그죠? 범칙금 날라오는데 속도 위반이나 뭐 이런 건 벌점이 있어요. 근데 벌점 부과되는 거 봤어요? 예.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진이 찍혀도 벌점이 안 나와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데 벌점도 못 매기는 판에 벌금을 매긴다고? 아유, 참. 자, 그리고요. CCTV 자꾸 얘기하시는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CCTV가 2년 전께 있어요? 핸드폰에도 지금 2년 전께 안 있는데 CCTV가 2년 전께 있어요? 블랙박스도 마찬가지죠. 요새 블랙박스요. 한 달이면 지워져요. 저도 블랙박스 나중에 부랴부랴 한 달 보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남아있을까요? 하고 갔더니 안 남아있습니다.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정말 억울한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두들겨 맞았는데 내가 때렸다고 억지 쓰는 사람이 있대.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내가 블랙박스 가지고 이거 뽑아달라고 갔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블랙박스에는 한 달 정도 거 정권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럽니다. 안 남아 있어요, 진짜. 예. 제가 어쩜 황당했었어요. 그 모르는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예?
아, 진짜, 속상하네. 자, 그리고요,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동지는요, 비가 올 때, 어려울 때 함께 싸워주는 게 동지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곁에 서 있어 주는 게 동지고요. 비가 오면 같이 맞는 게 동지입니다. 네가 잘못했겠지 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블랙박스는 검찰이 찾아내서 이경이 운전했다라는 걸 확인해야죠. 경찰이 블랙박스에서 이경이 운전했다는 증거를 못 찾아내면 그 무죄가 돼 정상입니다. 그게 근대 형사법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경이 블랙박스를 가져와서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걸 밝히지 않았으니까 유죄라고요? 그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에? 참. 자, 이런 와중에 계속해서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맥 빠지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검찰이나 이 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마치 이 사람이 파렴치한인 것처럼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도덕성에 흠집을 내서 그걸로 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걸로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같은 동지라는 사람들끼리 한 번쯤 억울한 일을 당한 동지들을 같이 옆에서 두둔해 주지는 못하고 그 사람의 결백을 같이 입증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너 왜 그게 없었어? 마치 검사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나섰어야 되겠어요? 꼭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참 속상하네요. 이 와중에 또 방송이 끊깁니까? 예, 제가 핏대 올리니까 또 방해 공작이 진행되는 모양이네요. 제가 이것 때문에 방송 자꾸 끊기는 것 때문에 스튜디오를 약간 옮길 예정입니다. 티 안 나는 대로 옮기려고 그래요. 진짜로 티 안 나는 대로 옮겨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려고 좀. 자, 제가 아마 그 스튜디오를 옮기게 되면은요, 하루나 이틀 정도 방송을 쉴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은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스튜디오를 옮기기 때문에 방송을 쉽니다. 라고 제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면요, 가슴만 아프고 속만 상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눈물이 날라 그러네. 억울해서. 오늘 참 억울하네요. 억울하네요, 진짜. 이 억울한 일을 안 당하도록 우리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례위성정당 없으면 우리가 만들지 뭐. 어떻게든 해봅시다. 안 되겠어요? 만들어 보자고요. 될 겁니다. 왜 벌써 안 된다고 해요? 병리평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우리도 죽고 살기로 한번 덤빕시다. 제가 레닌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요. 레닌이 어디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진해서는 안 된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순수해야 하지만 순진해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우리가 진정성 있게 나간다고 해서 상대방이 순수하고 진정성이 있을 거라는 착각은 이제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